그날 나는 문 밖으로 내쳐졌다. 비가 내리던 그날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손에 들린 건 딸의 작은 옷가방 하나뿐이었다. 뒤돌아보니 저택의 대문이 천천히 닫히고 있었다. 3년 동안 내가 살았던 곳, 아니 살았다고 믿었던 곳. 그곳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유는 단 하나.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 딸 둘을 낳았다는 죄. 21세기에 이 현대 사회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발걸음을 옮기는데 2살배기 서윤이가 내 치마를 잡았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도 느꼈다. 나는 그날 맹세했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지만 국어라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겠다고. 돌이켜보면 모든 것은 착각이었다. 나는 26살에 준혁을 만났다. 중견기업의 인턴으로 일하던 시절 그는 외부 컨설턴트로 우리 회사에 왔다. 첫 인상은 평범했다. 키가 크지도 특별히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진실했다. 우리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가까워졌다. 점심을 같이 먹고 야근 후 커피를 마시고 주말에 전시회를 보러 다녔다. 그는 자신의 집안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그저 가족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언급했다. 6개월 후 그가 청혼했을 때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그가 부모님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데려간 곳은 강남의 한복판 수백억대 저택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사랑한 남자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라 재벌 2세였다는 것을.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 시아버지는 내 학력과 집안 배경을 물었다. 나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지방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으며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식사 내내 냉기가 감돌았다. 시어머니는 준혁에게 따로 이야기하자며 서재로 데려갔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봤다. 모두가 완벽하게 차려입고 완벽하게 웃고 있었다. 그 완벽함 속에 내가 끼어들 자리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1시간 후 준혁이 나왔다. 그의 표정은 단단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부모님이 반대하지만 자기는 나와 결혼하겠다고. 그 말이 낭만적으로 들렸던 건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결혼식은 조촐했다. 신랑 측 하객은 극소수였고 시댁 식구들은 의무적인 미소만 지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신혼집은 시댁 소유의 아파트였다. 30평대의 깔끔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자유롭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불시에 방문해 냉장고를 확인하고 청소 상태를 점검했다. 나는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며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완벽함이란 상대적인 것이었다. 시댁이 원하는 완벽한 며느리는 좋은 집안 출신의 고학력에 순종적이면서도 품이 있는 여자였다. 나는 그중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명절 음식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고 시댁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했으며 시부모님 생신에는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했다. 모든 것을 바쳤다. 인정받고 싶다는 한 가지 욕구 때문에. 그리고 1년 후 나는 임신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이것이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아이를 낳으면 손주를 안겨드리면 그들도 마음을 열 거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나는 곧 알게 되었다. 진통은 14시간 동안 이어졌다.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나는 준혁의 손을 꽉 잡았다. 그는 내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괜찮다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진짜 한 팀이라고 느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간호사가 말했다. 딸입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나는 기쁨에 겨워 울었다. 준혁도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를 바라봤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병실에 시어머니가 들어왔을 때 나는 그분의 표정에서 실망을 읽었다.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눈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아들이 아니라서 실망이라고. 시아버지는 아예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 나중에 들으니 골프 약속이 있어서 바빴다고 했다. 손주가 태어난 날에도 더 중요한 일정이 있었던 것이다.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산후조리원에서의 2주는 조용했다. 준혁은 회사 일로 바빴고 시댁 식구들의 방문은 의무적이었다. 그들은 아기를 보면서도 특별한 감흥이 없어 보였다. 마치 기대했던 선물이 아닌 다른 것을 받은 사람들처럼.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육아와 가사에 전념했다. 서윤이는 천사 같은 아기였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었다. 하지만 시댁의 관심은 시들했다. 시어머니는 가끔 들러 아기를 보긴 했지만 그 시선에는 애정보다는 의무감이 더 컸다. 그래도 나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다음에는 아들을 낳으면 된다고,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서윤이가 돌을 맞을 무렵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나는 서윤이를 예쁘게 입혀서 데려갔다. 아이는 사람들을 보고 활짝 웃었다. 하지만 친척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한 친척 어른이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다음은 아들이겠지요?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야 할 텐데. 그 말에는 나를 향한 압박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혁이 말했다. 부모님이 둘째를 빨리 가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 서윤이가 어리고 내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임신했다. 이번에는 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매일 밤 기도했다. 제발 아들이게 해달라고. 하지만 신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둘째 임신 기간 내내 나는 불안했다. 배가 부를수록 두려움도 커졌다. 성별을 확인하는 초음파 검사 날 나는 손이 떨렸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기쁨보다는 공포가 먼저 밀려왔다. 진료실을 나와 준혁에게 말했을 때 그의 표정도 굳어졌다. 그는 괜찮다고 딸도 좋다고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시댁에 알렸을 때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시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었고 시아버지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날 밤 나는 홀로 울었다. 뱃속의 아기에게 미안했다.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 둘째 서연이가 태어난 날 병실은 쓸쓸했다. 준혁은 왔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다. 시댁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꽃다발도 축하 메시지도 없었다. 나는 혼자 아기를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산후조리원도 이번에는 가지 않았다. 시댁에서 비용 지원을 거부했고 준혁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나는 집에서 혼자 산후조리를 했다.
두 살배기 서윤이를 돌보면서 갓난아기를 돌보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된 식사도 못했다. 거울을 보니 10년은 늙어 보이는 초췌한 얼굴이 비쳤다. 하지만 더 힘든 건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 정서적 고립이었다. 준혁은 점점 더 늦게 귀가했다. 집에 와서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나는 알았다. 그도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시댁으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어쩌면 회사 동료들로부터도. 서연이가 100일을 맞던 날 시댁에서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다. 나는 아이들을 예쁘게 입혀서 갔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그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질까 해서.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시아버지는 식사 내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시어머니는 서연이를 보며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이가 아니라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이었다. 식사 후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아들 하나 못 낳을 거면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준혁을 바라봤다. 그가 뭐라도 말해주기를, 나를 감싸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아팠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다. 하지만 두 아이를 보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됐다. 서윤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서연이에게 수유를 하고 빨래를 돌렸다.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거실로 들어온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혼 합의서였다. 나는 멍하니 그 서류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다. 준혁과 협의했고 가족회의도 거쳤으며 이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고. 위자료는 일절 없다고 했다. 아이들의 양육권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대신 당장 나갈 집세 6개월치와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그게 전부였다. 나는 손이 떨렸다.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펜을 내밀었다. 서명하라고, 이게 너를 위한 일이라고, 어차피 너는 이 집안에서 행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왔다. 나는 그를 보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당신이 정말 이런 짓을 하자고 동의한 거냐고. 그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이게 최선이라고. 최선? 누구를 위한 최선인가? 나는 웃음이 나왔다. 비참하고 허무한 웃음이었다. 3년 동안 나는 이 집안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내 커리어도, 내 자존심도, 내 건강도 희생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가치했다. 단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서류를 집어던졌다. 서명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비웃었다. 가난한 내가 무슨 수로 재벌가와 싸우느냐고, 변호사 비용도 못 낼 거면서 허세 부리지 말라고 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무력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고, 엄마 없이 어떻게 크느냐고 울부짖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다. 아이들은 우리가 잘 키울 거라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 거라고, 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거라고 했다. 그 말에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일어섰다. 눈물을 닦고 침실로 가서 서윤이의 작은 가방을 챙겼다. 옷 몇 벌과 인형 하나. 그리고 서윤이를 안았다.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는 채 내 품에 안겼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아이들을 두고 가라고. 내가 데려갈 권리가 없다고. 하지만 나는 무시하고 현관문을 향해 걸었다. 준혁이 막아섰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비켜달라고. 그는 결국 비켰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나는 그 말이 듣기 싫었다.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된다면 세상에 비겁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아이는 일주일 안에 데려오라고.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내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발걸음마다 울렸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나는 서윤이를 품에 꼭 안고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갈 곳이 없었다. 부모님께도 연락할 수 없었다. 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딸과 함께 거리에 섰다. 재벌가의 며느리에서 쫓겨난 여자로. 하지만 그 순간 비에 젖은 채로 나는 맹세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그들이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첫날 밤은 찜질방에서 보냈다. 서윤이를 안고 딱딱한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주변에는 나처럼 잠시 쉬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누군가는 코를 골고 누군가는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 소음 속에서 계획을 세웠다. 일단 방을 구해야 했다. 받은 돈 1,000만 원으로 최대한 버텨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동산을 돌아다녔다. 서윤이를 업은 채로. 중개사들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봤다. 초췌한 얼굴에 구겨진 옷을 입고 아이를 업은 젊은 여자. 명백히 문제가 있어 보였을 것이다. 결국 찾은 곳은 역 근처 반지하 원룸이었다. 보증금 500, 월세 30. 곰팡이 냄새가 났고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짐이라고는 가방 하나뿐이었다. 집주인이 남겨둔 낡은 이불과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다. 서연이와 서윤이를 재우고 나는 밤새 생각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다음 날부터 나는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3년의 경력 공백, 어린아이, 갑작스러운 이직 사유. 면접관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했다. 왜 일을 그만뒀나요? 아이는 누가 봐주나요? 언제든 출근 가능한가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개인 사정으로 잠시 쉬었다고, 아이는 친정에서 봐준다고, 언제든 일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10군데가 넘는 곳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월세와 생활비, 아이들의 분유와 기저귀감. 한 달이 지나자 통장 잔고는 700만 원대로 떨어졌다. 이대로는 6개월도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절박함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나는 고집을 버렸다. 편의점 야간 알바에 지원했다. 면접에서 솔직하게 말했다. 아이가 있지만 밤에는 재워두고 올 수 있다고, 절실하게 일이 필요하다고. 점장은 한숨을 쉬더니 일주일만 해보라고 했다. 그날부터 나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했다. 서윤이를 재우고 나가서 물건을 진열하고 계산하고 청소했다. 새벽 6시쯤 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서윤이가 막 일어나는 시간이었다.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씻기고 놀아주다 보면 낮이었다. 그리고 잠깐 눈을 붙이면
다시 저녁이 되었다. 이런 생활이 한 달 이어졌다.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어느 날 새벽 편의점에서 나는 쓰러졌다. 과로였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입원할 여유가 없어서 링거만 맞고 나왔다. 의사가 말했다.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고. 하지만 쓰러질 수도 없었다. 편의점에서 퇴근해 집에 도착하면 서윤이가 혼자 일어나 있는 날들이 있었다. 2살배기 아이가 기저귀를 적신 채로 배고파서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 배고파. 아이를 안고 나는 눈물을 삼켰다. 냉장고를 열면 남은 것이라고는 계란 2개와 김치뿐. 나는 밥솥에 남은 누룽지를 물에 말아서 아이에게 먹였다. 서윤이는 맛있다고 웃으며 먹었다. 그 웃음이 너무 미안했다. 어느 날은 서윤이가 열이 났다. 이마가 뜨겁고 숨을 헐떡였다. 새벽 2시였다. 나는 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갔다. 한겨울이었지만 택시비가 아까워 20분을 걸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등에 업힌 아이는 계속 앓는 소리를 냈다. 응급실 대기실에서 3시간을 기다렸다. 아이는 내 품에서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주변에는 나처럼 지친 얼굴의 사람들이 가득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밤을 견디고 있었다. 진료 결과는 급성 편도염이었다. 약을 처방받고 수납하는데 8만 원이 나왔다. 통장에는 12만 원 남아 있었다. 이번 주 식비와 방세까지 계산하면 완전히 바닥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다. 집으로 돌아와 서윤이에게 약을 먹이고 재웠다. 시계를 보니 새벽 6시. 1시간 뒤면 아이가 일어날 시간이었다. 나는 눈을 감지도 못한 채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온몸이 무거웠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그때 서윤이가 자다가 말했다. 엄마, 사랑해. 자면서도 나를 찾는 아이. 나는 그 작은 목소리에 다시 눈물이 났다. 무너지면 안 됐다. 이 아이가 의지할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옥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다. 아침에 서윤이를 아는 언니에게 몇 시간 맡기고 편의점 낮 시간 알바를 더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하고 점심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또 일했다. 하루 수면 시간은 3시간도 안 됐다. 어느 날 길을 걷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다.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물었다. 괜찮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고,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나는 무너지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서윤이는 TV 앞에서 혼자 놀고 있었다. 또래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시간에 내 딸은 좁은 방에서 혼자였다. 장난감도 변변치 않았다. 중고로 산 인형 몇 개와 색칠 공부책이 전부였다. 엄마, 나도 밖에서 놀고 싶어. 아이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아이를 꽉 안았다.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였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가는 날이었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가 거절당했다. 잔액 부족. 사람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결국 물건 절반을 빼고 계산했다. 서윤이가 좋아하는 요구르트와 과일은 포기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이가 물었다. 엄마, 왜 요구르트 안 사? 나는 거짓말을 했다. 다음에 사줄게. 오늘은 엄마가 깜빡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진한 모습에 가슴이 무너졌다. 밤마다 나는 통장을 들여다봤다.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이대로는 2달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았다. 월세일이 다가올 때마다 공포가 밀려왔다.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하지? 아이와 거리에 나앉는 상상을 하면 숨이 막혔다. 어느 추운 겨울날 보일러가 고장났다. 수리비는 30만 원. 나는 집주인에게 사정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집주인은 한숨을 쉬며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신이 가득했다. 그날 밤 우리는 이불을 여러 겹덮고 잤다. 서윤이는 추위에 떨며 내 품에 파고들었다. 엄마, 추워. 나는 아이를 더욱 꽉 안았다. 내 체온이라도 나눠주고 싶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서윤이 코에서 피가 났다. 건조한 공기 때문이었다. 나는 젖은 수건을 걸어놓고 아이의 코를 닦아주고 또 울었다. 이렇게 살려고 쫓겨난 게 아닌데, 내 딸에게 이런 환경을 주려고 집을 나온 게 아닌데, 편의점 일을 하다가도 불현듯 무너질 것 같았다. 손님이 찡그리며 뭐라고 해도, 상품을 정리하다가 쏟아져도 나는 그저 죄송하다고만 했다. 싸울 기력도 없었다.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어느 날 퇴근길에 놀이터를 지나갔다. 아이들이 그네를 타며 웃고 있었다.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먼 풍경이었다. 나는 발걸음을 빨리 했다. 더 보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니 서윤이가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아니, 먹고 있다기보다는 흘리고 있었다. 2살배기가 혼자 숟가락질을 하려니 온통 난장판이었다. 나는 아이를 보며 또 무너졌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 밥을 먹어야 하다니. 잘했어, 우리 윤희. 엄마가 조금 늦어서 미안해.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 혼자 먹을 수 있어. 자랑스러운 얼굴이었다. 하지만 나는 자랑스럽기보다 미안했다. 이 아이는 너무 일찍 철이 들고 있었다. 그날 밤 서윤이를 재우고 나는 화장실 거울을 봤다. 거기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눈밑은 시커멓고 볼은 푹 꺼졌으며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다. 겨우 29살인데 40대처럼 보였다. 나는 수도꼭지를 틀고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리고 거울 속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무너지면 정말 끝이다. 나는 변해야 했다.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일어서야 했다. 나도 알았다. 이건 지속 가능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단순 노동으로는 절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생존을 넘어서 역전을 하려면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했다. 서윤아, 엄마는 너에게 더 나은 세상을 보여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반드시 우리를 구할게. 그때 우연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중고거래 이야기를 봤다. 누군가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남긴다는 글이었다. 나는 그 글을 몇 번이나 읽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나도 해볼 수 있다고. 편의점을 그만두고 나는 남은 돈 2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이대로는 답이 없었다. 나는 중고 물품 사이트를 샅샅이 뒤졌다. 사람들이 급하게 내놓은 물건들, 가치를 모르고 싸게 파는 물건들을 찾았다. 첫 거래는 명품 가방이었다. 어떤 여자가 이사 때문에 금매로 올린 샤넬백. 시세보다 30만 원 싸게 나왔다. 나는 직접 만나 상태를 확인하고 구매했다.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유튜브로 공부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정상가에 판매했다. 수익은 35만 원이었다. 이 돈을 다시 굴렸다. 명품 시계, 한정판 운동화, 디자이너 의류. 재벌가 며느리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안목이 도움이 됐다. 진품을 구별하는 눈, 트렌드를 읽는 감각, 품질을 평가하는 능력. 시댁에서 무시당하며
배운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내 무기가 되었다. 한 달 후 200만 원은 500만 원이 되었다. 2달 후에는 1000만 원을 넘었다. 거래량이 늘면서 나는 패턴을 발견했다.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어떤 시간대에 거래가 활발한지, 어떤 가격대가 적정한지. 서윤이가 낮잠을 잘 때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시장을 분석했다. 밤에 아이가 잠들면 물건 사진을 찍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고객 문의에 답했다. 잠은 하루 4시간이면 충분했다. 아니, 충분하게 만들었다. 3달째 되던 날 나는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반지하를 벗어난 것이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곳, 서윤이가 곰팡이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는 곳. 아이는 새 집에서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나는 다짐했다. 멈추지 않겠다고. 중고 거래로 모은 자본금 3천만 원. 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단순히 물건을 되파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소싱해서 판매하는 것. 나만의 온라인 셀렉트샵을 만들기로 했다. 동대문 도매시장에 새벽같이 나가 옷을 떼어왔다. 트렌디하지만 비싸지 않은, 품질은 좋지만 브랜드가 없는 옷들. 나는 그것들을 선별해서 예쁘게 촬영하고 감각적인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다. 재벌가에서 본 그 모든 세련됨을 적용했다. 판매는 폭발적이었다. SNS에 광고를 돌리자 주문이 쏟아졌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어 대학생 알바를 1명 고용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2명으로 늘렸다. 작은 사무실을 얻고 재고를 쌓기 시작했다. 반년이 지나자 월 매출 5천만 원을 넘겼다. 순이익은 1,500만 원 정도였다. 나는 이 돈을 다시 사업에 투자했다. 더 많은 재고, 더 좋은 촬영 장비, 더 전문적인 직원. 서윤이는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었다.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아이가 또래 친구들과 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저녁에 아이를 데리러 갈 때 선생님이 말했다. 서윤이가 밝아졌다고,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아이도 행복해 보인다고. 맞는 말이었다. 나는 행복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는 성취감 때문이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자유 때문이었다. 1년이 지나자 사업은 더욱 성장했다. 나는 브랜드를 런칭했다. 이름은 윤. 아이 이름에서 따온 단 한 글자. 단순하지만 강렬했다. 합리적인 가격에 세련된 디자인을 제공하는 여성복 브랜드. 인플루언서들이 관심을 보였다. 협찬 요청이 들어왔고 나는 전략적으로 선별해서 제품을 보냈다. SNS에 포스팅이 올라갈 때마다 매출이 급증했다. 알고리즘은 나를 좋아했고 고객들은 재구매를 했다. 2년 차에 접어들 무렵 나는 직원 10명을 거느린 대표가 되어 있었다. 강남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고 매출은 월 2억을 넘어섰다. 서윤이는 좋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쫓기지 않았다. 우리는 달리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업무 메일함을 확인하던 중 한 통의 메일이 눈에 띄었다. 발신자는 준성그룹 패션 계열사 기획팀이었다. 나는 마우스를 쥔 손이 굳는 것을 느꼈다. 준성그룹. 시댁의 그룹이었다. 메일을 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우리 브랜드의 성장세를 주목하고 있으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것. 회의 일정을 잡고 싶다는 정중한 요청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2년 전 쫓겨나던 그날이 떠올랐다. 빗속에서 서윤이를 안고 서 있던 내 모습. 그리고 그때 했던 맹세가. 조사를 해보니 준성그룹의 패션 계열사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연속 적자, 브랜드 이미지 실추, 내부 비리까지.
주가는 폭락했고 구조조정 루머가 돌고 있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찾았다. 2년 전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쫓아낸 며느리를. 아이러니했다. 아니, 이것이 바로 복수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회의 일정을 잡자고. 하지만 장소는 내가 정하겠다고. 우리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그들의 영역이 아닌 내 영역에서 만나고 싶었다. 일주일 후 약속된 날이 왔다. 나는 검은색 재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다. 거울을 보니 2년 전에 그 초췌한 여자는 없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성공한 여자가 서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익숙한 얼굴도 있었다. 시댁의 임원이었던 사람, 준혁의 사촌. 그들은 나를 알아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회의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들은 협력을 제안했다. 우리 브랜드의 노하우를 공유해달라고, 컨설팅을 해달라고, 함께 일하자고 했다. 말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절박했다. 나는 차분히 들었다. 그리고 질문했다. 왜 우리인가? 다른 회사도 많은데 왜 하필 작은 브랜드인 우리에게 왔는가? 그들은 대답했다. 당신의 브랜드가 지금 가장 핫하고 당신의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회의가 끝날 무렵 나는 말했다. 검토해보고 연락하겠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나는 이 기회를 잡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일주일 후 나는 답을 주었다. 협력하겠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다. 단순 컨설팅이 아니라 지분 투자와 경영 참여를 원한다고. 그들은 당황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협상은 한 달 동안 이어졌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회계사를 대동하고 조건을 하나하나 따졌다. 나는 더 이상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사업가였다. 최종 합의안이 나왔다. 나는 패션 계열사의 15% 지분을 취득하고 공동대표로 경영에 참여한다. 내 브랜드는 독립성을 유지하되 계열사의 유통망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본사 회의실에는 시댁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준혁도. 2년 만에 보는 그들이었다. 시아버지는 늙어 보였다. 시어머니는 예전의 거만함이 사라진 얼굴이었다. 준혁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나는 계열사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었다. 구식 경영, 시장 트렌드 무시, 고객 니즈 파악 실패.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해법을 제시했다. 브랜드 리뉴얼, 타겟 재설정, 온라인 채널 강화, 조직 개편. 6개월 안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들은 나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나가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복도 한쪽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고,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울면서 안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지금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일하자고. 그녀의 얼굴에 서운함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나 자신을 인정하고 있었으니까. 6개월이 흘렀다. 나는 약속을 지켰다. 패션 계열사는 흑자로 전환했고 브랜드 가치는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내 이름이 회자되기 시작했다.
쫓겨난 며느리에서 구원자가 된 여자.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나는 선별적으로 응했다.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다.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쫓겨났고 바닥에서 다시 일어섰으며 이제는 그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기사가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여성들이 응원했다. 남성들도 공감했다. 내 브랜드의 매출은 3배로 뛰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롤모델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준혁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초라해 보였다. 예전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지친 중년 남자만 남아 있었다. 그는 말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그는 내가 실패했을 때는 나를 버렸지만 성공하니 돌아오고 싶어 했다. 그게 사랑인가? 아니면 이익 계산인가? 나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우리는 이미 끝났다고. 나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라고. 각자의 삶을 살자고 했다. 그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하지만 서윤이와 서연이는 달랐다. 아이들은 아빠를 만날 권리가 있었다. 나는 준혁과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나게 해줬다. 한 달에 2번, 토요일 오후.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였다. 시댁과의 관계도 비즈니스 선을 유지했다. 명절에는 예의상 얼굴을 비췄고 중요한 가족 행사에는 참석했다. 하지만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동업자로서였다. 1년 후 나는 내 브랜드를 2배로 키웠다. 직원은 10명이 넘었고 매출은 연 100억을 돌파했다. 강남 한복판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고 해외 진출도 준비하고 있었다. 오픈 행사 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고객들, 협력사들, 언론들, 그리고 시댁 사람들도 왔다. 그들은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건넸다. 나는 받으며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따로 있었다. 서윤이가 내 손을 잡고 물었다. 엄마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엄마는 그냥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야. 힘들어도 일어섰고 아파도 걸었어. 그리고 너희 때문에 더 강해졌어. 아이가 나를 꽉 안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났다고. 나는 이겼다고. 하지만 이긴 것은 시댁이 아니라 과거의 나 자신이었다. 3년 후 나는 35살이 되었다. 내 브랜드는 이제 국내 대표 여성복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다. 해외에도 매장을 열었고 다양한 협업을 진행했다. 서윤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서연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2 딸은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다. 나는 아이들에게 늘 말한다. 너희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고, 누구에게도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고. 시댁과는 여전히 비즈니스 파트너로 지낸다. 가끔 명절에 얼굴을 보지만 예전 같은 긴장감은 없다. 그들도 나도 각자의 자리를 찾았다. 시어머니는 이제 손녀들을 보며 진심으로 웃는다. 아들이 아니라 손녀라는 사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준혁은 재혼하지 않았다. 여전히 혼자 살면서 회사 일에 매진하고 있다. 아이들을 만날 때면 그는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한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새로운 사랑도 시작했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업가. 그는 내 과거를 알고 내 상처를 이해하며 내 강함을 존중한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 천천히 단단하게 관계를 쌓아가고 있다. 어느 날 서윤이가 물었다. 엄마, 할머니 댁에 왜 안 가고 살아?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엄마는 이미 우리 집이 있잖아. 엄마랑 너희가 함께 있는 이 집이 최고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리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나 누군가의 아내로 정의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이다. 두 딸의 엄마이자 성공한 사업가이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한 여자. 그날 쫓겨나며 맹세했던 것을 나는 잃었다. 그들이 후회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증명했다는 것이다. 서윤아, 서연아. 너희에게 이 이야기를 남긴다. 세상이 너희를 무시해도 누군가 너희를 차별해도 절대 무너지지 마라. 너희는 그 자체로 완전하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 나는 그것을 증명했다. 이제 너희 차례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진짜 승리니까. 나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섰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안았다. 따뜻했다. 이것이 내가 지킨 것이고 내가 이룬 것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행복할 시간이다. 진짜 복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들이 놓친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당히 말하는 것이다. 나는 잘 지낸다고.